안녕하세요. 맹경제TV 맹경제 목사입니다. 옆에 계신 분 두사부TV 안성희 소장님입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애주가일까 알코올 중독자일까? 이게 술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있는 그러한 경계점일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코올 중독 상태에 진입해서도 여전히 나는 애주가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오늘 소장님 말씀을 통해서 그 경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주시죠. 전 시간에 이제 알코올 정의에 대해서 이래 거의 저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중독자일까 애주가일까 그 문제를 알아봅시다. 죽은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담배 2감, 소주 2병을 매일 마신답니다. 그러면서 저를 만나면 한다는 얘기가, 야, 네가 보기에 내가 중독자 중독 어디까지 간 것 같느냐? 내가 판단하기라도 내가 중독 중간 정도는 간 것 같은데 너 어떻게 생각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 중독자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나는 애주가일까 중독자일까 이걸 한번 알아봅시다. 예를 들어봅니다. 김 씨의 예입니다. 김 씨는 술 파티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다음날 출근 부담이 없는 주말의 회식을 좋아해서 어떤 이유라도 만들어 술을 마셨습니다. 직장 회식, 향후에 동창 모임 등을 주도하여 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술을 마시고 별도로 관심이 없는 동호회도 가입했습니다. 금요일 시작부터 시작된 술은 일요일 아침까지 계속되기 일쑤였고, 때로는 월요일 아침에 취기가 가시지 않아 몸이 아프다고 전화로 직장에 거짓말하고 매우 늦게 억지 출근하거나 결근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면허를 상실했습니다. 취함은 주정도 상당했습니다. 연립주택에 사는데 술에 취하면 웃옷을 벗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마구 욕설을 퍼부어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알코올 중독자라고 불렀습니다. 견디다 못한 아내가 술을 끊지 못하면 같이 살 수 없다며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리는 한시적 가출도 되졌습니다. 그러다 다행히도 처음 술을 배울 때보다 술에 대한 내성이 크게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견딜 수 없는 숙취로 아침을 맞으나 그날 아침이 지나면 곧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휴전증이나 신체의 경련, 금단 증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이나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최 씨의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남편을 일찍 사별한 그녀는 애동 딸을 고을 길러 대학까지 마치게 했고, 그 딸은 지금 좋은 직장에 나가며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솜씨가 야무져 반찬값이라도 벌 겸 옷 수선을 가게 없이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네 바느질 솜씨가 소문나서 수입도 쏠쏠했습니다. 아침 일찍 조반을 먹여 아침 딸을 출근시키고 낮이면 옷 수선을 하고 일이 없을 때면 동네 아줌마들과 10원짜리 고스톱을 칩니다. 고스톱은 심심풀이이기 때문에 딴 사람이 막걸리를 삽니다. 그렇게 매일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이면 시장을 보아 딸 저녁 준비를 합니다. 그녀의 딸이 먼저 잠든 밤이면 혼자 무료함과 불면을 다스리기 위해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막걸리를 시작했으나 밤에 소변 보는 것이 귀찮아 소주로 바꿨습니다. 처음 반병이면 숙면이 충분했으나 점차 내성이 증진되어 한 병을 비워야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주량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아침이면 술 취의 고통도 물러 뒤따랐습니다. 양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러다 중독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양을 줄이려 결심을 했으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술을 끊으려 노력하여 한 줄을 마시지 않고 견딜 때도 있었습니다. 마시기 시작하면 정신을 잃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그제는 아직도 옷수선을 하며 딸 수발을 훌륭히 들고 있습니다. 김 씨의 경우는 술을 남용하지만 의존의 1차적 증상, 즉 조절하지 못하는 음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음주는 수년 동안 익숙해진 습관에 대한 문제로 의지나 결심, 이성적 판단으로 마시지 않을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회복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깊은 인식, 정확한 정보, 심각한 후유증에 대한 교육, 주위 사람들이 긍정적 압력 등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 씨의 경우는 다릅니다. 중독성 약물인 알코올에 대한 의존, 기분 변화를 중독성 약물의 사용을 조절할 수 있는 병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알코올에 대한 의존이라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밝혀진 증상은 그녀가 음주를 조절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녀는 첫 잔을 마신 다음에 일어날 일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최 씨 같은 경우
최씨는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전보다 더 많은 양의 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질병은 계속 진행되었고 밤이면 술을 마시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었으며 술꾼이 사라지면 다리에 경련이 일고 휴전증으로 오수선을 위해 바늘도 쓸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손떨림이 심해 딸과 함께 밥을 먹기 위해 먼저 딸 몰래 소주 반 병을 마셔야 했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거짓말처럼 손떨림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도 어머니 자리를 잃지 않았고 오수선도 하고 공공장소에서 눈에 띄는 이상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딸 이외에는 그녀의 술 문제가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최 씨의 경우는 김 씨와 달리 의지와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조절 능력 상실은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술에 대한 친화력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행동 변화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능력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이 최 씨는 의존이라는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박 씨는 아들과 딸을 둔 성인 남성입니다. 그는 자영업에 종사합니다. 그에게 아침 식사 시간이 고통입니다. 아내가 아침 밥상을 차려놓고 그를 부릅니다. 그는 재빨리 숨겨둔 술을 찾아 해저술을 마십니다. 꼭 술기운이 정신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그는 언제 마셨느냐는 듯 천연덕스럽게 밥상머리에 앉아 아이들과 아침밥을 먹습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손떨림 때문입니다. 전날 마신 술을 간이 분해 대사하여 몸 밖으로 배출되면 수전증, 손떨림이 엄습하여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 추악한 모습을 어린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미 알코올도 상태에 들어섰음에도 치료보다 그 증상을 숨기기 위해 손떨림을 숨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는 겁니다. 여기에 세계보건기구가 제공한 알코올 의존증 진단 기준을 소개합니다.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DSM-4TR 진단 기준인데 어려우니까 이건 생략을 하고 그것만 내용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적으로 심각한 장애나 고통을 일으키는 부적응적인 알코올 사용 양상이 다음에 열거한 진단 항목 가운데 3개 또는 그 이상입니다. 항목으로 지난 12개월 사이 어느 때라도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 중독이라고 합니다. 첫째, 내성입니다. 다음 중 하나로 정의됩니다. 내성이 중독이나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하여 매일 많은 양의 물질을 요구된다. 물질이 술입니다. 동일한 용량의 알코올을 계속 사용할 경우 그 효과가 현저히 감소된다. 많이 마셔도 옛날처럼 취가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양을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금단입니다. 다음 중 하나로 정의된다 했습니다. 앞에 DSM-4에서 언급된 알코올의 특징적인 금단 증후군, 금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두 번째, 금단 증상을 완화하거나 피하기 위해 알코올을 사용한다. 손떨림도 금단입니다. 그걸 감추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는 겁니다. 예, 금단입니다. 세 번째,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나 훨씬 오랫동안 알코올을 사용한다. 네 번째, 알코올 사용을 중단하거나 조절하려고 계속 노력하지만 뜻대로 안 된다. 술을 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알코올을 구하거나 음주를 하거나 또 알코올의 효과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활동 및 여가 활동을 포기하거나 줄인다. 일곱 번째, 알코올 사용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알코올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음주로 위궤양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음주한다는 겁니다. 이것까지 기준 중 3개만 있어도 앞에 예를 든 것 중에 3개만 있어도 알코올 의존증, 즉 알코올 중독을 진단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내성과 금단 증상이 알코올 의존증에 널리 알려진 양상임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증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내성이나 금단 증상이 없는 사람도 알코올 의존증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진정한 알코올 의존증이 아닌 사람에게서도 금단 증상이나 내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코올 남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남용은 어떤 종류의 약물을 문화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투여함으로 인하여 나쁜 결과들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립 알코올 남용 및 중독 연구소는 알코올 남용을
삶 속에서 여러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초래하는 부적응적인 음주 형태로 정의합니다. 다음에서 확인해 봅시다. 알코올 라면 기준입니다. A. 임상적으로 심각한 장애나 고통을 일으키는 부적응적인 알코올 사용 양상이 다음의 열건 항목 가운데 한 개 또는 그 이상 항목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나타난 경우에 알코올 라면이라고 합니다. 첫째, 반복적 알코올 사용으로 학교나 직장, 가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사용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결근하거나 업무 수행이 불량하다. 알코올 사용과 관련하여 결석을 하거나 정학, 퇴학을 당한다. 중독으로 인해 자녀를 방치하고 집안일을 등한시한다. 두 번째, 신체적으로 해를 주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알코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알코올 사용이라는 장애가 초래된 상황에서 차를 운전하거나 기회를 조작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반복적으로 알코올 사용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일으킨다. 예를 들면 알코올 사용과 관련된 행동으로 체포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알코올의 효과로 인해 사회적 문제나 대인관계 문제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야기되거나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알코올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중독 결과로 배우자와 언쟁하거나 몸싸움을 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이러한 증상들이 동일 물질군의 의존의 진단 기준을 충족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남용은 최근에 술을 마시기 시작한 사람에게서도 진단됩니다. 남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의존증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몇몇 음주자는 의존증으로 발전하지 않고 오랫동안 알코올 남용 상태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의존증과 남용의 명백한 차이는 내성과 금단의 존재 여부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내성과 금단이 진단에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점차 늘어나는 음주량과 술을 쫓아다닐 때 쓰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알코올 남용에 정의된 술로 인하여 부정적인 결과들과 함께 의존증의 진단을 경고하는 충분한 근거들이 됩니다. 몇몇 사람들에게서는 그들을 망치는 잘못된 음주를 주기적으로 반복하지만 의존증까지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제 날이 추우면 어머니가 아침에 학교 갈 때 과일주를 한 잔씩 주셨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아주 작은 거지만 반복해서 마시는 것도 잘못하면 중독이 될 수 있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참 위험한 일이었네. 그래도 잘 극복하셨습니다. 네, 어쨌든 이 술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경각심을 갖고 좀 줄이도록 또 가능하면 안 마시도록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